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리트헤르 브레흐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3부입니다. 앞서 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을 위한 유토피아 플랜으로 어떻게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저자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 주 15시간 짧은 근무, 전세계 국경 개방입니다. 앞선 2부 영상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3부에서는 주 15시간 근무와 국경 개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책 목차인데요. 여기 세 가지 주제가 있죠. 보편적 기본소득은 챕터 2장, 3장, 4장에서 다뤘고요. 주 15시간 짧은 근무는 주로 6, 7장에서, 그리고 전세계 국경 개방은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끝으로 아이디어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그리고 에필로그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5시간 짧은 근무입니다.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193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파멸을 초래할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한 세기 안에 서구의 생활 수준은 최소한 1930년대의 4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죠. 2030년이면 우리는 주당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종국에 가서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하면 충분할 거라고 벌써 200년 전에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넘어서면서 산업혁명으로 창출된 경제 번영의 혜택이 점점 낮은 계층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석공들은 최초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았고요. 19세기 말 일부 국가의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가 시간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1956년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멀지 않은 미래에 주당 4일만 일하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번영의 고온지대에 도달했으므로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계가 모든 작업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964년 여름 뉴욕타임스는 위대한 과학소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에게 5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시모프는 몇 가지 점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궁극적으로 그가 우려했던 것은 지루함의 확산이었습니다. 인류는 대부분 기계를 관리하는 인종이 되고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결과가 발생되리라고 썼습니다. 수백만 명이 강제로 부과된 여가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므로 2014년이 이르면 정신의학이 의학 최대 전문 분야로 부상할 것이라고 아시모프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10년간 서양 여러 나라들의 근무시간 감소 추세입니다. 계속 줄고 있죠.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늘어난 것은 여가가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을 줄여가며 돈을 벌어 쇼핑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이 실제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미 의회는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현재는 노동력의 4분의 3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개인의 주당 근무 시간이 줄어든 국가에서도 가정을 주체로 놓고 보면 더욱더 시간 부족 현상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페미니즘 혁명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잡을 갖고 출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 부족 현상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70년대 전체 가정소득의 2에서 6% 정도가 여성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40%를 넘겼습니다. 이 그래프는 1970년에서 2012년 약 40년 사이에 15세에서 64세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입니다. 현재는 무급 노동력까지 포함하면 유럽과 북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의 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50년대에는 부부가 합쳐서 주당 5일에서 6일을 일했지만 지금은 7일에서 8일에 가깝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양육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죠.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들이는 시간은 실제로 1970년대 전업주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러니 여성의 입장에서 점점 더 시간이 없는 거죠.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주당 근무 시간이 제일 짧다고 알려졌는데 이 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업무, 초과 근무, 양육, 교육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에 드는 시간이 1985년 기준으로 주당 43.6시간에서 2005년에 들어서서는 48.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재는 일과 여가를 분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발달한 덕분에 관리자들과 전문가들은 일하거나 부하 직원 업무를 감시하는 동시에 또한 언제든지 일에 투입될 준비를 갖추느라 주당 80에서 90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보통 근로자들은 주당 11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휴일이 자그만치 1년 중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5개월에 가까웠고 프랑스에서는 휴일이 거의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시절은 사라져버리고 현재는 시간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여유 있게 누리기보다는 시간을 돈으로 취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봉은 높아질지 몰라도 사용할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1850년부터 1980년까지는 여가와 소비가 모두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는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비 열풍에 빚까지 증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혹자는 여가를 많이 누리게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고, 다시 말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활 수준은 무너지고 복지국가 실현은 물 건너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만은 과연 그럴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20세기 초 헨리 포드 공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포드 공장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주당 40시간 일할 때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20시간을 추가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더 받겠지만 생산성은 감소했습니다. 1930년에 콘프레이크를 생산하는 재계 거물 윌키스 켈로그는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켈로그라는 콘프레이크 이름이 만들어졌죠. 켈로그는 자기 소유 공장에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하루 6시간 근무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어서 켈로그는 직원을 300명 추가로 고용하고 산재 발생률도 41%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증가함으로써 켈로그는 지역신문에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위당 생산 원가가 매우 낮아져서 근로자가 예전에 8시간 일하고 받은 임금을 6시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요. 포드나 켈로그는 주당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 그 의도는 사업의 수익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켈로그 공장이 들어선 배틀 크릭의 주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도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능력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자질과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브레이히만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각종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이고요. 적게 일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어들죠. 사고도 안 나고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여성도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남성이 적게 일함으로써 가사 노동을 담당하여 여성 해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게 일하니까 일자리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고령 인구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평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보통 주당 근로시간도 길죠. 빈곤층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부유층은 식음률이 증가해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비용을 훨씬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빈곤층이 생계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유층이 식음률을 증가해도 여가 즐기는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노동과 정신적 압박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표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국가에서 시간이 있다는 건 실업자 또는 나태함을 의미하죠. 브레이크만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주장에 따르면 1929년 대공황 주식시장의 붕괴의 원인은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생산된 제품을 소비할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현재 우리 인류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브레이히만은 진단합니다. 빈곤은 유급 일자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유급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죠. 물론 브레이히만은 주당 15시간 노동은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유토피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상을 해서 앞으로 대략 25년 후 생산성을 늘린다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도 2000년대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브레이히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히만은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한편 딱히 유용하지 않고 필요 없어 보이는데 임금을 많이 받는 일자리도 있다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불시잡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은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유급 일자리를 늘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15시간 짧은 근무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부터 브레이히만은 실질적인 제안을 합니다. 갑자기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죠. 근로시간 단축은 정치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이상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느리고 유연한 정년제도 남성의 육아휴직과 보육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브레이히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에 좀 더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텔레비전을 봤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것이나 TV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여가가 너무 많을 때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브레이히만은 여가의 바다에서 수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은 1932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를 보내는데 지치지 않으므로 수동적이고 지루한 오락은 원치 않을 것이다. 러셀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간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주제, 전세계 국경 개방입니다. 선진국인 서구 세계는 후진국의 경제개발 원조 명목으로 연간 1348억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지난 50년간 이렇게 쓴 돈의 합은 거의 5조 달러에 이릅니다.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5조 달러는 사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 들어간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게다가 선진국이 매년 자국의 농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외국을 원조하는 금액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조 달러라는 것은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5조 달러가 과연 도움이 됐을까요? 브레히만에 따르면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70년대가 인도주의적 원조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프리카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끔찍했죠.
반면 요즘 미국은 대외 원조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개발국의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죠. 과연 이러한 두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계은행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 서구 국가들이 후진국에 제공한 전체 원조의 85%는 의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만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원조는 모두 허사였냐고요? 그것도 알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MIT 교수 에스더 두플로는 이러한 개발 원조에 대해서 중세시대에 실시했던 사열에 비유했습니다. 사열은 환자의 체질 균형을 바로잡으려고 혈관에 거머리를 올려놓고 피를 빨게 하는 치료법이죠. 환자가 다시 건강해지면 의사는 자신의 처치에 대해서 대견했습니다. 환자가 만일 사망하면 신의 뜻으로 돌렸죠. 즉 복불복이라는 거죠. 외국 개발 원조에 대한 첫 무작위 비교 연구는 1998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죠. 마이클 크레머라는 미국인 교수가 케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50개 학교를 선정한 후에 25개 학교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5개 학교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나 자료가 입수되었는데 교과서 무상 배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눠준 학교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전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출석에 대한 예를 브레히만은 들고 있습니다. 학교 출석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복 값을 지급하거나 학교 등록금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거나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교육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거나 채용 교사 수를 늘리거나 등등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각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작위 비교 연구를 실시해보면 $100 상당의 무상 점심을 제공하면 교육을 2.8년 추가로 실시하는 것과 같아서 그 효과가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3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OECD 추산에 따르면 빈곤국은 외국에서 받는 원조에게 3배를 탈세로 잃는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일견 다 의미가 있고 논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정말로 효과가 좋은 것과 별 효과가 없는 것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또한 빈곤국에서는 탈세 문제도 심각하죠. 과연 아프리카 인구 전체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브레이크만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상품 시장을 열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 직장을 찾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난민을 위해서 국경을 개방하자는 거죠. 이 난민을 위해서 국경을 개방하자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연구에 따르면 세계 노동시장의 동향에 따른 세계 총생산의 추정 성장치는 67에서 14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경을 개방하면 전 세계의 부는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렌트 프리쳇은 노동인구의 국경을 개방하면 부가 65조 달러나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요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유하죠. 미국에서 빈곤선에 속하는 사람도 세계 인구 중 소득 상위 14%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위임금을 받는 사람은 상위 4%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상위층을 살펴보면 그 격차가 더욱더 두드러지죠. 자, 이 그래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나라를 표시합니다. 면적이 클수록 부유한 나라입니다. 왼쪽에 미국, 가운데 유럽,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죠. 반면 남미는 쪼그라들어 있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인도,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이 지도는 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도에서 면적이 큰 국가일수록 유아 사망률이 높죠. 여기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그에 반해서 북미, 유럽, 한국이나 일본은
면적이 작죠. 따라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죠. 미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멕시코인의 소득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2배가 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기술 수준과 나이, 성별이 같은데도 미국인의 소득은 볼리비아인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8.5배로 벌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 일하느냐가 임금차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세계적 규모로 자행되는 차별이죠. 21세기 들어 진정한 엘리트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출생했느냐입니다. 브레이히만은 이민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면 미국에서 외국인이나 이민자에게 공격받아 사망할 확률은 연간 3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본토박이 인구보다 범죄율, 수감률이 낮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의 범죄 원인은 이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이웃,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결코 사회적 결속을 해치지 않습니다.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면 사회적 다양성이 발생하므로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결속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 실업, 차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인구가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 결과 고용기회가 더 창출됩니다. 물론 저생산성 또 가장 낮은 계층의 토박이 사람들은 이민자들과 직업을 갖고 경쟁하거나 다툴 수는 있죠. 값싼 이민자 노동력이 투입되면 우리의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 이민자들, 보통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하죠. 그러한 노동력은 생산성을 증대시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킵니다. 이민자들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3D 업종을 외국에 위탁해야 되는데 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므로 그 경우에 국내 임금은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사회보장 자원만 갉아먹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보통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공부조를 갉아먹거나 거기에 기대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순수 가치는 높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민자들은 절대로 고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도 있는데 만일 국경을 개방하면 역설적으로 이민자들은 쉽게 귀국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예에서 극명하게 이 사실이 드러나는데 국경을 개방했던 트럼프 등장 이전과 국경 통제를 엄격히 한 트럼프 이후를 비교할 때 그전에는 멕시코인들의 귀국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국경을 잠그자 귀국률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브레히만은 이러한 다양한 예를 통해서 이민자들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자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브레히만도 물론 국경을 하루아침에 개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마음대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선진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평등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주는 빈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역사적 예에서 제시합니다. 1850년대 아일랜드, 1880년대 이탈리아에서 삶의 질이 극적으로 떨어졌을 때 많은 농부들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 미국으로 갔죠. 19세기 네덜란드 국민들도 그랬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이 서구에 많은 이민자들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이민자들을 받을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 예에 한계가 있습니다. 브레히만은 계속 국경을 개방했을 때 부의 가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원조금 총합이 네덜란드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건강관리 분야에 소비되는 금액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는 국가 예산의 1% 미만으로 외국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서 저개발국을 원조하고 있는데 아예 국경을 개방하면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브레히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생각할 것을 브레히만은 주장합니다. 세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민에 관해서 우유부단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문을 부수자고 주장합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민자 수를 3%만 늘려도 세계 빈곤층에 추가로 3,050억 달러가 돌아간다고 세계은행 소속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1987년에 국경 개방의 목소리를 높인 조지프 캐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로운 이주는 즉시 달성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목표이다. 이상으로 국경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결론 부분으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마치겠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인류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고 브레이크만은 탄식합니다. 이후 많은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들이 거사서사 시대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자유주의, 경제성장,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 등등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이념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세대가 획득한 자유라든가 부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말할 가치가 더 이상 없는 언론의 자유,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단체 결사의 자유, 아무것도 믿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종교의 자유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냐고 브레이히만은 질문합니다. 세계는 한편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케뉴 낙원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발을 내딛는 사람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은 거대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풍요의 땅에 거주하는 우리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선언해야 되는 최적의 시기라고 브레히만은 주장합니다. 주당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국경 없는 세상은 사실 정신 나간 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이 정신 나간 꿈에 불과할까요? 브레히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초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이에크가 주장했듯이 사람들은 인간의 아이디어와 신념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동력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실현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 신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새 아이디어가 널리 보급되려면 한 세대는 좋게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유토피안이 될 용기를 지닌 사상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 서사가 필요합니다. 개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자면 금융 부분을 더욱더 정밀히 조사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과도한 대출을 자제하게 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력사회 좋죠. 그런데 실제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간호사, 교사의 임금은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고요. 수많은 수의 로비스트, 변호사, 은행가들의 임금은 줄일 필요가 있죠. 혁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이 과학이나 공공서비스, 교육 분야에 진출하기보다는 은행이나 법률사무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가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죠. 현재 가장 총명한 인재들이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난제들, 기후변화나 불평등이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정말로 달라질 것을 상상해 보라고 브레히만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는 거죠. 효율성 중요한데
노숙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건강관리, 경찰, 법정 비용을 3배 이상 아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모국가 역할을 하려는 이 모든 것을 집어치우라고 브레히만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실업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거죠. 실업자들을 위한 몰상식하고 거만한 재고용 과정을 없애버리고 수당 수혜자들을 격화시키거나 반강제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브레히만은 주장합니다. 자유, 좋은 것인데 도대체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 이상은 일하면서도 스스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망할 놈의 직업, 불시잡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자유가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는 거죠.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주말을 길게 무기력하게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브레히만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2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해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어야 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브레히만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1장 유토피아의 귀환에서 브레히만이 우리에게 했던 내용을 재상기시키면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3부를 마치겠습니다. 브레이크만은 지금이 유토피아적 사고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북극성이 필요하고 머나먼 대륙인 유토피아를 포함한 새 세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일 유토피아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사실 엉망이 아니죠.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안락하고 평화로운 현실이죠.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희망을 품지 않는다면 현재는 황량하다고 브레히만은 말합니다. 기본소득, 주 15시간 근무, 국경개방, 사실 황당하게 들리는 주장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브레히만의 촉구와 간절한 호소는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3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